근데 미중의 대중 전략 변화가 그럼 이것 때문에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세 때문에만 변화된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미중의 대중 전략 변화에서는 중국이 2015년도까지만 해도 그게 오바마 때입니다. 오바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중국의 라이즈 부상을 환영한다. 웰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바마가 최근에 회고록 재작년에 했었나요? 회고록 중에 이렇게 했죠. 2000년대 들어와서 2008년 자기가 집권한 이후에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싶어 했다. 근데 왜 못했냐?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수습하는데 중국의 협력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시에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영향력들을 억제하기 위한 발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알지만 피보트 에이지아라고 하는 아시아로의 축 이동 또는 리밸런싱, 재균형 이런 것이 사실은 이라크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막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이 되게 경제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부상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이 힘의 자원을 아시아 쪽으로 재분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피보트 에이지아고 그것이 피보트 에이지아라고 하니까 너무 중국을 겨냥한 의미가 강하니까 미국 자원이 불균형하게 분배됐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꿔. 근데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는 나왔지만 실행을 못했다라는 게 오바마의 평가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를 바꾼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낸 국가 안전 전략, 그죠?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여기서 이 두 번째 겁니다. 2017년도가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인도 퍼시픽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모델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 이렇게.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 대한 이익의 위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바이든도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든 거죠. 2021년도에 미국과 중국은 체제적인 경쟁 관계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중국의 어떤 공세성들, 중국이 뭐 이런 걸 했는데 상당히 저는 그것에 일부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과장된 거다. 미국이 뭐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라든지 질서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든지. 물론 변화가 됩니다. 왜 힘이 커지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그럼 중국의 힘이 커지는 거니까 이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억제를 막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가 힘이 커졌고 국제사회 지위도 높아졌기 때문에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양보하거나 그죠?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주장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그 핵심 이익을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강화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사실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추구를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맥락은 뭐냐면 중국의 부상을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그죠? 그리고 미국의 패권 전략,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미중 관계가 계속 이제 갈등적 측면이 증가해 왔다. 이거는 이제 미중 관계의 갈등적 측면이 이제 확장되는, 그죠? 첫 번째, 제일 막 심하게 트럼프식이 했던 거는 관세 전쟁이잖아요. 미국이 중국에게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그것에 보복 관세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역 전쟁, 미중 관계를 무역 전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데 관세 내용을 보면 단순히 관세만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언론들에서 뭐라고 썼냐면 경제 전쟁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경제 전쟁보다 지금 확장된 게 기술 전쟁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특정 기술을 중국이 공유하지 못하게,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 제재들이 점점 확보되고 중요 영역에서는 중요 산업의 공급사슬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쭉 되어온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갈등, 군사적인 어떤 힘겨루기,
이런 것도 조금은 더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메커니즘에서 나온 게 소위 이제 인태 전략, 미국의 인도 퍼시픽 전략이죠.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동아시아 이런 표현은 안 쓰죠, 그죠? 동아시아 표현 안 씁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중심적인 어떤 메커니즘도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 태평양 이렇게 해갖고 이 인도도 끌어들이고 태평양까지 들어오면 이제 호주도 들어오게 되고 뉴질랜드도 자기 동맹 국가들을 더 엮은 어떤 지역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게 인도 퍼시픽 전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하고 그 하에서 남중국해라든지 타이완 문제에 대한 갈등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타이완 문제는 왜 최근에 강화됐느냐 이것 뒤에서 조금 뭐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그 북경을 방문해갖고 마오쩌둥이랑 회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교는 수립 안 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72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략적 협력은 주로 소련의 팽창을 막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해서 수교는 못 갔는데 79년도 1월 1일자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수교했을 때 합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 합의가 있지만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미군이 타이완에 주둔하고 있었고 미국과 타이완, 중화미국 사이에는 뭡니까? 상호 방위 조약도 체결돼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한미 간에 체결돼 있는 것처럼 당연히 국교에 있으니까 대사관이 있었겠죠. 근데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1월 1일자로 이거 다 폐기시킵니다. 타이완에서 미국 군대는 이미 철수가 됐고, 그죠?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도 폐기되고 대사관도 문 닫고, 우리도 그 모델을 따른 거죠. 대사관을 폐쇄한 대신에 문화대표부를 둬가지고 문화대표에서 이제 영사 업무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 사이에 물자 교류라든지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거버넌스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타이완 대표부의 대표는 누구냐? 보통 국무부 관리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국무부 관리가 그 대표를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국무부에 사직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문화대표부의 대표,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방 교류를 못하는 게. 이거는 최근까지 계속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시기서부터 관방 교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조금 민감한 또 문제는 당연히 이제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영토 주권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미국이 물러났어요. 근데 이제 대립하는 관계니까 미국이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럼 타이완 버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불만들이나 비판들이 증가하겠죠. 그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만든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그 불만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의회에서 뭐 어떤 법을 만드냐면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타이완 관계, 이거는 미국이 그냥 법을 만든 거예요. 중국이랑 합의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뭐 어떤 정부에 어떤 의무를 부여하게 되냐면 타이완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연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완 관계법에 의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무기를 팔 수 있게 되고 팔게 되니까 당시에 덩샤오핑이 그럼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하나의 중국 위반인데 일종의 아주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내부의 반란 세력한테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과 관계를 다시 끊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중국한테 제기가 됐습니다. 중국은 당시에 덩샤오핑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국 시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걸 이유로 중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를 다시 단절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은 거죠. 수사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실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다만 미국과 중국이 그때 합의한 거는 뭐였냐면 그 과정에서 당시 수준보다 더 좋은 무기를 팔지 않는다. 타이완에. 근데 그건 뭐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무기 기술 수준이 너무 변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미 90년대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더 그때 82년도 수준보다도 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무기를 미국이 중국한테 타이완에 계속 판매해요. 판매할 때마다 미중 관계는 악화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일종의 관습화된 갈등입니다. 미국이 무기 팔면 뭐 항의하고 뭐 몇 가지 제재 비슷한 거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다른 교류나 그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느냐? 전혀 안 미치게. 관리를 미국이 중국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된 거는 관방간 교류는 하지 않은 미국과. 근데 이게 이제 2017년 트럼프 이후에 이렇게 미국의 정부 대표가 타이완의 중화민국의 정부 대표와 만나고 대화하고 상호 방문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된 게 최근에 사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이런 그 갈등,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민주화 전제 이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중국의 어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의 뭐 이렇게 보면은 전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상황들, 그리고 갈등의 이슈도 상당히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그죠? 상당히 대립적인 이슈들이 많이 증가돼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하면 핵심과 관련된 중국의 공세적 행태와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들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같이 되게 불안한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 미국과 전면적으로 패권 경쟁으로 갈 수 없는 거는 지금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함정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도 그러니까 미중 관계를 설명할 때 경쟁도 있고 대항도 있지만 협력도 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충돌로 컨플릭트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 미국이 계속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일관되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 경쟁을 회피하고 있죠. 그죠? 그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미중 경쟁이 중국과 미국과 소련 냉전 시기의 경쟁과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 기술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 경제적인 기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이 상황은 제가 위에서 이렇게 쓴 것처럼 장기전적 성격, 그죠? 대단히 저강도식의 장기전 정적,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경쟁.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과의 경쟁은 주로 지정학적 경쟁과 군사적 경쟁 중심이었거든요. 그죠? 이제 그거보다는 더 차원이 더 다양해지는 경쟁들이 전개됩니다. 다만 지금 상태는 이거는 조금 이게 이제 안정이 됐을 때 저는 경쟁은 피할 수 없고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몇 년 사이의 상황은 휘발성이 높은 이슈가 등장해 있다. 이게 별로 새로운 어떤 그 관계로 전환하는 데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상당히 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은 약간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로 남아있다.